네, 이번 시간은 열성 경련에 보이는 소아가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성 경련이 뭐냐면요. 열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련입니다. 보통 이 열은 39도 이상을 웃돌고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치솟은 열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경련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열은 왜 나느냐? 이 열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열은요, 대개 상기도 감염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상기도염이 보통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편도염, 인두염,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뭐 폐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장관염도 다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도 열성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환의 경우는 열성 경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보통 뇌염이나 아니면 뇌수막염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경련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열성 경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질에 의해서 신경 독소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열성 경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발달 지체나 아니면 중추신경계 자체 이상이 있거나 간질의 어떤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열성 경련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련의 원인이 열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떤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경련이 나타나는 건 열성 경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정의를 조금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열성 경련을 보이는 소아의 특징과 재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열성 경련은요. 전체 소아에서 5% 정도는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6개월에서 5세 이하가 호발 연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세 이하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요.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유전 성향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부모님께 예전에 열성 경련에 과거력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40% 정도까지도 동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성 경련도 유전성 경향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재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열성 경련을 한번 보였다가 다음에 또 열성 경련을 보일 수 있느냐? 보통 30% 정도 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열성 경련을 처음 보였던 나이대가 1세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많게는 3번 이상의 이런 열성 경련을 보이는 경우도 거의 이제 뭐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요. 열성 경련을 보이면 혹시 나중에 간질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걸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경련을 계속 만성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질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성 경련을 일단 보였던 그룹이 간질로 되는 경우는 보통 2%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열성 경련을 보이지 않은 소아가 간질로 될 가능성 얼마나 되느냐?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어쨌든 1%든 2%든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열성 경련 때문에 간질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하시기보다는요. 열성 경련의 원인이 되는 이 열이 나지 않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더 발전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일 것입니다. 네, 이어서 진단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발작의 형태도 전형적인 경우가 있고 또 비전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를요, 우리가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전형적인 경우를 복합 열성 경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순 열성 경련의 경우는요, 그냥 이제 스스로 호전이 되는 양상이고요. 발작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GTCS의 형태거든요. 우리말로는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전신은요, generalized의 이 대뇌 피질의 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요, 의식 소실을 동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직이라고 하는 거는 화나가 이제 뻣뻣해져요. 뻣뻣해지다가 이 강직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어서 간대기가 있습니다. 간대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목격했을 때 벌벌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뻣뻣해졌다가 벌벌 떨다가 이제 15분 이내에 호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발작이 끝나고 나면 화나는 굉장히 지쳐 있거나 아니면 보채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신경학적 이상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에 반해서요, 비전형적인 형태를 할 수 있는 복합열성 경련은 이제 국소적인 경우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전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포칼한 시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15분을 넘기는 거죠. 15분 이상의 경련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발작이 또 생기는 거죠. 다른 발작이 또 생기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비전형적이고 복합열성 경련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응급실로 이제 이런 열성 경련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경련을 했으면 혹시나 어떤 섭취했던 음식물이 기도로 이제 흡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 확보를 하고, 혹시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닌지, 부족하다면 산소 공급을 하고,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도 병력 정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응급실에 왔을 때 경련을 하고 있다. 그럼 의료진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겠죠. 경련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단순 열성 경련인지 아니면 복합 열성 경련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다른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신형인지 국소적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강직기, 간대기가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열성 경련이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열성 경련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의심이 될 뿐이지 다른 이제 원인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이 된 건 아닌지. 자, 일단 만약에 열성 경련이라고 한다면요, 신경학적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신경학적인 결손이 보였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원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혹시 발달 지체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간질의 가족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경련을 유발한 것도 열성 경련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 감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으로 뇌막염이나 뭐 뇌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유발돼서 경련을 유발한 건 아닌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신체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목 쪽에 동통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목 쪽에 이제 강직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소견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혈당 있죠. 저혈당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당 검사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한 저칼슘혈증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에 대한 검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력성 위장관염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또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전해질 불균형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해질 검사도 같이 시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여러모로 열성 경련인 것 같다. 뭐 이 발작 형태도 전형적인 GTCS 형태고 15분 이내고 또 이제 스스로 호전이 되더라. 아무래도 단순 열성 경련 같다라고 하고, 그랬으면 일단 중요한 게 이 열성 경련의 원인이 되는 도대체 이 열 누가 만들었을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감염 포커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편도염 아니면 인두염 또는 중이염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빨리 이제 신체적인 검진이나 이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환아는 단순열성 경련인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보인 단순열성 경련이면서도 이 원인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보통 환아가 이제 괜찮고 회복이 다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요때는. 자, 이때는요. 이제 이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래를 통해서 이제 추적 검사 정도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단순열성 경련인 것 같아도 어떤 감염의 원인을 못 찾겠다. 도대체 열이 왜 났을까를 못 찾는다면 당연히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는 이제 어떤 검사를 하느냐. 자,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대표적으로 뭐 CBC 할 수 있겠죠. 온혈구 검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변 검사 아니면 또 소변 배양도 할 수 있고요. 혈액 배양 검사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뭐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척수천자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척수천자가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 척수천자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검사 자체도 굉장히 침습적이고요. 이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자, 일단은 18개월 이상 소아인데 일단 아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 쪽에 그러니까 경부 동통이나 아니면 경부 강직 이런 이제 소견이 없을 때는요. 굳이 척수천자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추천자를 하는 게 아니다. 자, 이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걱정이 많으시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이렇게 이제 뭐 척수천자 안 해도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오히려 이제 괜히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은 단순 열성 경련인 것 같은데 원인을 찾았다. 그럼 일단은 더 이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척수천자를 하기 전에 다른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규명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런 걸 해서 아이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쪽에 C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신체 검진상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루틴하게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경련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음식물이 구토를 하고 또 이게 기도로 이제 흡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IV 라인 같은 거 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열성 경련이라고 하더라도요. 경련이 10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결국 항경련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아제팜이나 로라제팜 같은 걸 쓰는데요. 로라제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정주를 하고요. 또 이제 근육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제팜은 정주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발열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또 해열제를 쓸 수 있겠죠. 자, 해열제로는 대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씁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 요건 이제 또 경구나 항문 쪽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부프로펜 요건 이제 또 경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해열제도 사용을 하고요. 자, 보통 이제 열성경련 환자는 스스로 이제 놔둬도 호전이 된다. 그래서 양성 경과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열성 경련의 재발이나 또 간질로의 이제 어떤 이행을 막기 위해서 굳이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항경련제 자체의 부작용을 굳이 감수하면서 그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요. 자, 그래서 예방적 항경련제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열성 경련을 보인 소아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발열이 이제 조절이 되면 그냥 이제 안전하게 퇴원을 해서 외래에서 이제 추적 진료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감염에 이제 발열을 유발했는데 이게 또 혹시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경우는요. 그때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모님들을 안심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열성경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상 경과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리고 간질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이게 그냥 이제 열성경련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1% 정도, 열성경련을 보이더라도 2% 정도에서 간질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부모님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